10분만 복습하시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이 을하고 3월 1일 날 주택의 매매 계약을 맺고 3월 15일 날 중도금, 3월 31일 날 잔금하고 등기 서류를 맞바꾸기로 했다. 근데 갑이 3월 31일 날 자기 등기 서류는 안 주면서 을한테 잔금만 달라고 청구하면 을은 네가 등기 서류 줘야 내가 잔금 주지 항변할 수 있다. 이게 동시행의 항변권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3월 31일 날 갑도 할 일이 있다 없다. 갑도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죠. 이걸 법적으로 표현하면 갑의 채무가 변제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채무도 변제기 있으니까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말은 3월 15일 날 갑일한테 중도금 달라고 했을 때는 아직 갑의 채무가 변제기가 됐다 안 됐다 안 했다. 이때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원칙입니다. 다만 중도금의 경우도 먼저 줘야 되는데 선의행 의무인데 중도금을 주려고 봤더니 계약할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는데 중도금 주려고 봤더니 등기부가 떨어졌더라. 이때는 네가 등기부 정리할 때까지 중도금도 못 줘. 항변할 수 있다. 이게 불안의 항변권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 동시행의 항변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항변권이 존재한다면 제 날짜에 돈을 주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걸 법적으로 이행 지치 책임이 면제가 된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넘어가시면 갑이 을한테 집 팔면서 돈은 병한테 갖다 줘 요구했다. 그러면 갑은 요약자, 을은 낙약자. 을을 낙약자는 법적으로 뭘로 표현한다? 채무자 이렇게 표현하고, 병은 제3자. 이 계약만 보면 병이익 보죠. 그럼 제3자를 뭐라 부른다? 수익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래서 갑과 을이 계약했다고 바로 병한테 권리가 발생하는 건 아니죠. 병이 10억이니까 받을 거야. 수익의 의사표시를 해야만 병한테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발생하면 이제 계약은 지가 안 했지만 법에 의해서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낙약자들한테 직접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간 게 계약의 해제. 자, 계약의 해제. 해제란 말은 앞에 항상 뭐가 빠져있다? 법정해제. 법정해제란 말은 언제만 쓴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잘못이 없다 있다. 잘못이 있을 때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채무불이행은 크게 제 날짜를 지키지 못했다. 이행 지체. 지킬 수 없게 됐다. 이행 불능. 두 가지겠습니다. 근데 해제할 때는 원칙 뭐부터 하라? 최고. 독촉전화부터 하는 게 원칙이죠. 원칙 있으면 예외도 있다 없다? 있다. 최고 독촉전화는 이행이 가능한데 지금 이행을 안 하니까 빨리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거니까, 아예 지금 갑이 을한테 집을 팔았는데 지 잘못으로 집이 불타버렸다. 그럼 지 잘못으로 불탔으니까 이행 불능이죠. 이때는 독촉전화가 의미 있다 없다? 없으니까 바로 해제할 수 있다. 또 하나 했던 게 정기행위. 정기행위 나오면 얘 자체를 뭘로 안 계시라? 결혼식 드레스. 제 날짜에 드레스가 안 하는데 독촉전화 해봐야 의미 없죠. 그래서 바로 해제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해제에서 앞부분에서 중요한 건 이 파트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이거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 이게 중요하고, 뒷부분에서 중요한 건 해제의 효과. 548조. 해제하면 을의 잘못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그럼 갑은 아무런 잘못이 없죠. 아무런 잘못이 없는 갑이라도 받은 돈 계약금 1억을 몰수한다. 돌려준다. 돌려준다. 뭐까지? 이자까지. 그래서 법정 이자까지 다 돌려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잘못한 사람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 사회실제에서는 돌려준다. 몰수한다. 몰수한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위약금 특약. 위약금 특약이 있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몰수하지. 시험 문제는 법대로 풀어야 되죠.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해제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계약을 맺지 않았다 것처럼 돼버리죠. 그리고 법이 간주하니까 갑이 을하고 부동산 매매계약하고 을에 부탁받고 먼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근데 을이 그걸 병한테 팔아버렸다. 병은 사서 등기했는데 을이 갑한테 돈 안 줘서 갑이 계약을 해제버렸다. 그럼 이론상은 처음으로 돌아가서 갑과 을의 계약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을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걸로 법이 간주해버립니다. 그럼 이론상 병도 소유권 취득이 된다 된다?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병이 앞으로 부동산 산다 안 산다? 안 사니까 이 병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제하더라도 제3자는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된다. 비통착사는 누구만? 선이만. 해제는 선악 불문.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계약 강론으로 넘어가서 우리 민법상 15가지 계약 중에서 3가지 매매, 교환, 임대차 이것만 시험범위라고 했죠. 셋 다 낙성, 분류시계, 쌍무, 유사 성질이 다 같죠. 그러니까 매매 규정은 교환이나 임대차에도 갖다 쓸 수 있다 했고 일방예약, 영화표 의미한 건 넘어가시고 계약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방금 전에 했죠. 한 사람한테 잘못 귀책사유가 있을 때 계약을 끝내는 게 뭐다? 법정해제. 근데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면서 끝내는 거 뭐? 계약금 해제. 그래서 계약금 해제는 잘못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끝내는 거. 그 부분 정리하시고 그 다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슈퍼 사장님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이 물건값을 못하면 판 사람은 잘못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라. 잘못이 있을 때 책임지는 게 과실 책임. 잘못이 없어서 책임지니까 무과실 책임. 왜 제가 책임집니까? 법이 너한테 책임지라고 그랬으니까. 법률 규정 줄이면 법정.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 그래서 슈퍼 사장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환매라고 했던 거 매매한 부동산을 다시 사갈 수 있는 거 환매죠. 돌이킬 환자. 그 다음에 교환은 법조문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시험 문제는 내야 돼요. 그래서 낼 게 없으니까 역대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아까 했지만 교환은 낙성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낙성 말만 하면 되지 물건을 넘겨주는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자, 사용대차는 반드시 무상 임대차는 반드시 뭐다? 유상입니다. 그럼 대가를 지급해야 되죠. 대가는 보증금이다 차임이다. 차임이 대가지 보증금은 없을 수도 있다면 그래서 차임은 임대차 기계의 성립 요건이지만 보증금은 성립 요건이 아니다 했고 그다음에 차임을 반드시 주라고 했지 현금으로 주라는 말은 없죠. 그래서 곡식 이렇게 금전이 아닌 걸로도 차임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넘어가시면 민법상 임대차는 최장기든 최단기든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기간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1분짜리 임대차, 100년짜리 임대차 다 가능하다. 어떠한 기간 제한도 없다 하시고 임대차하면 목적물 수선 의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임대인이 임차권, 물권, 채권 임차권 채권이죠. 8가지 아니면 다 채권이니까 그럼 채권은 지배한다 청구한다? 청구하니까 임차인은 임대인한테 나 잘 살게 해줘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답니다. 그러면 유리창이 이 겨울에 깨지면 임차인이 잘 살 수 없죠. 그럼 누가 수선한다? 임대인.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는다. 근데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영익 물권. 물권은 목적물을 직접 지배하죠. 이때는 유리창이 파손되면 설정자가 수선해준다 아니면 지상권자 전세권자가 스스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자기가 유리창을 고치면 그 수리비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지상권자 전세권자는 된다 안 됩니다. 그렇게 정리했고 그 다음에 근데 이러한 필요비나 유익비 상환 청구권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거 미리 포기할 수 있다. 임차인 저 포기 안 했는데 하더라도 계약서에 원상복구, 원상회복 4글자 들어가 버리면 포기한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고 임차인은 월세 내야 되죠. 이익이 연체하면 임대인이 너 나가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익은 계속해서 이익이다 합해서 그 다음에 전세권은 설정자 즉 집주인한테 알리지 않고 즉 동의도 없이 무조건 팔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근데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아버리면 너 나가 하면서 쫓아내버릴 수 있다 하시고 마지막에 했던 게 이제 임차권, 물권, 채권. 그럼 집주인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한테 버틴다, 쫓겨난다. 쫓겨날 수밖에 없죠. 이래서 사회문제 되니까 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민법에다가 임차권 너는 채권이지만 뭐 할 수 있는 길을 줬다? 등기. 근데 등기를 강행규정으로 만들었다? 임의규정으로 만들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동의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가지고 계속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민법으로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만든 법이 주인법과 상인법. 그래서 주택은 등기 없더라도 주민등록 인도하면 집주인 밖에도 버틸 수 있다. 상가는 사업자 등록 인도하면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0페이지 펴시면 220페이지 오른쪽에 파트 4 민사특별법 나와 있죠. 그래서 법이 5가지인데 10년간 2번의 예외는 있었지만 10년간 8번 주임법에서 항상 2문제가 나옵니다. 주임법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2문제 나오고 나머지 법들에서 1문제씩 나와가지고 6문제. 무조건 문제는 6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뭐 10문제도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딱 6문제 지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데 먼저 주택임대차 보호법 이거부터 보시는데 223페이지 공사 대항력하고 다음 페이지 우선 변제권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거의 대부분 정답은 그 공사 대항력과 공호 우선 변제권 여기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그냥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그냥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2페이지 01 적용 범위의 양가로 1번 물적 범위 여기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동법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에 적용된다. 여러분 집 한 채를 빌리는 경우도 있지만 방 한 칸 빌리는 경우도 있다 없다. 그때도 주임법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그 다음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가 뭐죠 여러분? 공부 공적 장부의 주말이 공부입니다. 공부상에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용도에 따라 정해진다. 여러분 을이 갑의 상가 을이 갑의 상가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상가를 빌려서 장사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그걸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주임법을 적용할 거냐입니다. 주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고 같이 봤죠. 공적 장부가 표시가 아니라 뭐 실제 용도 공적 장부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용도에 따라서 주임법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차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그 전부에 대해서 동법이 적용된다. 어려운 거 아니고 학교 앞에 초등학교 앞에 주택을 하나 임대차에서 절반은 문방구로 쓰고 절반은 가정집으로 쓴다. 이때도 주임법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건 3번인데 자 적어보십니다. 민법상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전세권 설정 계약 플러스 전세권 등기 플러스 전세금 지급 3가지가 필요하죠. 근데 집주인들이 전세 계약을 했는데 전세권 등기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아닙니다. 전세권 등기하면 용익 물권 되는 거죠. 근데 계약을 했는데 등기를 못했어요. 그러면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걸 학문적으로 채권적 전세 다른 말로 미등기 전세를 부르는데 그건 뭐랑 똑같다? 임대차. 그럼 우리 갑의 주택을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전세권 등기 못했다. 그럼 이 사람도 임차인하고 똑같으니까 이 사람도 주임법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동법은 채권적 전세 나왔죠. 이 말이 등기 못했다 이 말이에요. 채권적 전세를 다른 말로 하면 뭐? 미등기 전세. 그래서 동법은 미등기 전세 경우도 적용되나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임대차인 경우라도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달방인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어려운 거 아니고 여러분 한 5사람이 팀으로서 노가다 건축합니다. 건축 지방에 일이 있어서 갔다. 근데 한 달간 건축하게 된다. 근데 빈 집이 하나 있으니까 그 집을 한 달간 빌렸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장기간 주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때는 주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니다. 그래서 달방.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간단하지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법조문이라서. 그래서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도 적용되는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달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시고. 인적 범위는 나중에 보시고 02 편면적 강행 규정 개념만 여러분 우리 쌍무계약, 편무계약 했죠.
양쪽 다 채무를 지면 쌍무, 한쪽만 지면 뭐? 편무. 이 편면적이란 말도 그런 말입니다. 그 편면적 다음에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지켜야 되면 그게 강행 규정이에요. 근데 편면적 강행 규정은 계약을 두 사람이 하는데 한쪽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다른 쪽은 안 지켜도 되는 규정. 이것들을 편면적 강행 규정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민법상 임대차나 주임법, 그다음에 상임법 다 누구를 포기한 법이죠? 임차인. 그래서 법하고 다른 특약을 맺었는데 그게 임차인한테 불리하더라. 그럼 그건 유효, 무효입니다. 근데 법하고 다른 특약을 맺었는데 임차인한테 유리하더라. 즉 임대인한테만 불리하더라. 그것들은 유효, 유효입니다. 그래서 이 편면적 강행 규정, 주임법 규정은 임대인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임대인은 한쪽은. 근데 임차인은 지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 전체에서 항상 한쪽만 지켜야 되는 규정들, 이걸 뭐라 부른다? 편면적 강행 규정. 약자는 지킬 필요 없고 강자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개념만 좀 알아두시라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른쪽에 03 주택임대차 전속기간, 거기 동그라미 1번 최단기간 보장 나는데, 자 여러분 주택은 최단기간 몇 년 보장한다? 여러분 주택을 임차한 사람들 계속 이사 다니면 힘들죠. 그래서 한 번 계약하면 2년간은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1년 했다. 1년 하더라도 법이 몇 년으로 늘려버린다? 2년으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그럼 우리 갑의 주택을 임대차 했는데 1년을 약정했다입니다. 1년 약정하더라도 이 임차인을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법이 2년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을은 2년 살 수 있는데 이건 임차인은 을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2년으로 간주가 됐지만 을이 이 집 살아봤더니 1년 살아봤더니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끝났으니까 나 나갈래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2년보다 낮은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고 마음에 들면 2년 살래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임차인한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임대인이 너 1년 살았잖아, 계약기간 끝났잖아, 너 나가. 이건 된다? 아닙니다. 임대인은 2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임차인만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책에는 좀 여기까지만 있는데 책에 없는데 이걸 굉장히 많이 또 중개사들이 잘 몰라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자 보십니다. 갑의 집에 그러면 을이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3년을 약정했어. 3년 계약했습니다. 그러면 법이 최단 기간 몇 년은 보장해 줘라? 2년. 그러면 2년보다 장기로 정했죠. 그럼 이 계약은 당연히 유효다, 무효다? 유효죠. 2년 이상 보장해 줬으니까 유효합니다. 그럼 계약이 유효하다는 말은 두 사람 다 지킬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답니다. 여기서 을이 2년 살았어요. 2년 살고 난 다음에 을이 자기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나 나갈래 합니다. 해지하겠다. 이 나갈래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3년 약정은 이건 유효하니까 을도 3년 살아야 돼요. 근데 보통은 나간다 하고 집주인이 인정해주고 나가긴 나가죠. 그때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실무상 어떻게 하죠? 중개사 비용은 누가 내라? 계약 기간 안 채우고 네가 나갔으니까 네가 중개사 비용, 새로운 사람 둘 사람의 중개사 비용 네가 내고 나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건 실무상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건 법적 권리다, 아니다? 아닙니다. 저 같은 임대인 잘못 만나면 임차인하고 사이도 별로 안 좋았다. 근데 2년 만에 나간다 한다. 그러면 임대인 법을 잘 알면 인정 안 해줘요. 그럼 을 이사 갔죠? 이사 가도 보증금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월세 있죠? 계속 까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사람 들어봐야 귀찮으니까. 그러면 1년치 월세 다 까이고 남은 것만 돌려주면 됩니다. 을이 이런 사람 꼭 소송하죠. 을, 판사님 저는 나쁜 놈입니다. 법원 가서 막 떠듭니다. 그럼 판사가 뭐라고 그런다? 네가 나쁘네. 계약을 안 지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보다 낮은 기간을 선택하면 임차인한테 선택권이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근데 법보다 장기로 하면 이건 법을 지킨 거니까 임차인도 지킬 의무가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1번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본다가 뭐 한다죠? 간주한답니다. 법이 2년으로 간주한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2년보다 장기다, 단기다? 단기. 이때만 선택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장기는 선택권 안 줍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이 임차인 을이 갑의 집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정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10월 11월 계속 되는데 임대인 갑이 을한테 나가라 소리를 안 해요. 나가라 소리를 안 하면 을도 이사갈 준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데 갑자기 12월 30일 날 나가지고 내일부로 임대차 기간 끝나니까 너 나가 하면 우리 이사갈 준비도 못했죠. 이건 을한테 곤란하니까 이 임대인 갑은 을한테 계약이 끝나면 내 보내려면 미리 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즉 2017년 7월 1일부터 이게 6개월 전이에요. 1개월 전 11월 30일까지 너랑 계약 연장할 생각 없으니까 나가, 이걸 해야 됩니다. 나가 이 말 안 하면 이 임차권은 법에 의해서 법률 규정, 법정, 준말이 법정 갱신돼 버립니다. 갱신돼 버리면 또다시 2년이 보장돼요. 2년 보장되니까 2018년 1월 1일 나가지고 너 당장 나가가 안 됩니다. 또다시 2019년 12월 30일까지 법의 기간을 연장해 버립니다.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차인. 따라서 2년이 보장되고 기간 2년 인정됐어요. 인정되는데 임차인 을을 보호하기 한 거니까 이 기간 2년을 안 살고 을은 중간에 마음에 안 들거나 다른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언제든지 임차인은 나 나갈래 할 수 있다 없다? 나갈래 할 수 있고, 이 의사표시가 갑한테 도달한 다음에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그 3개월을 주는 이유는 임대인 갑한테 몇 개월 안에 을한테 보증금 돌려주라. 3개월 내에는 무조건 돌려주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사 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법정갱신. 누구를 보호하는 거다? 임차인. 그러면 임차인이 싸가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법정갱신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임차인이 2기 2달치 월세를 안 냈다든지 임차인에서 의무를 현재 위반했다, 막 집을 파손시켰다, 이런 경우는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갱신, 법정이 뭐다? 법률 규정. 당사자가 계약으로 갱신했다, 법이. 그래서 법정갱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양가로 2번에 기형 요건. 자, 법은 어렵게 써놨어요. 보시면 요건.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굉장히 긴데 줄이면 나가 이 말을 안 한 경우 이겁니다. 나가 이 말을 안 한 경우. 이 말을 안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장소로 본다, 간주한다죠.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갱신되면 동그라미 2번 법정 갱신 경우의 효과. 보증금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되고 기간은 몇 년? 2년. 법이 간주합니다. 단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 즉 나갈래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는 날부터 몇 개월? 3개월 지나면 해지가 됩니다.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근데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그 위에 니은 제한,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하거나 기타 임차인에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 얘네들한테는 법정갱신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좀 이따 상가도 나올 텐데 민법상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는 차임 연체가 항상 몇 기? 2기. 상가는 3기입니다. 상가 임차인이 2달 월세 안 냈다고 쫓아내지 못해요. 석 달 상가는. 그래서 주임법하고 민법은 2기, 상가는 3기. 이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자, 잘 보십니다. 자, 등기, 민법에 등기하면 대항력 준다고 그랬는데 집주인들이 등기를 안 해주니까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만든 제도가 이제 주민등록 인도입니다. 을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해서 을이 전입신고하면 주민등록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이사 왔다, 인도를 받았다입니다. 주민등록 인도하면 이제는 집주인 바뀌어도 버틸 수 있다 없다? 집주인 바뀌어도 버티고 다른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대항력 이래 부릅니다. 대항력을 갖춘 겁니다. 그럼 이때 집주인 바뀌어도 병이 집을 사더라도 병한테도 남은 계약기간 동안 다 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을은 보증금 받고 나가야겠죠. 나중에 누구한테 보증금 달라고 한다?
병한테. 갑은 이미 이사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양력을 갖춘 임차인은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 임대인의 모든 권리 의무를 다 승계합니다. 그럼 병이 없을 때 원래는 누가 보증금 줘야 되는데 갑. 이 의무를 누가 승계했다? 병. 그래서 그런 병한테만 돈 달라고 하지 정전 집주인인 갑한테는 돈 달라고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나중에 예외도 하나 있지만 원칙은 안 된다. 새로운 집주인 병한테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일반인도 아는 건데 시험이 되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을한테 대양력을 준다고 하는 것은 을이 이 집에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인도했을 때 그때 대양력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도 아는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집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액수가 엄청 많더라. 그럼 그 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 이유가 그 저당권이 먼저 있기 때문에 나한테 대양력이 없어요. 집이 경매되면 나는 돈을 다 못 받아도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입니다. 그래서 대양력을 준다는 것은 그 집에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인도를 했을 때 이때 대양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3월 2일 날 주민등록 인도했습니다. 그럼 대양력 발생하죠. 근데 이 대양력 발생 시기를 법이 정해놨어요. 3월 2일 날 오전 10시에 이거 했다 하더라도 대양력은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줍니다. 3월 3일 날 오전 0시부터 주민등록 인도하면 다음 날 오전 0시. 등기는 언제 효력 발생하죠? 등기한 즉시. 따라서 나쁜 집주인 만나버리면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갑이 을이 이사 온 날 갑이 정한테 3월 2일 날 오후 2시에 돈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해버립니다. 저당권. 그러면 저당권에도 물권이죠. 대양력 발생해요. 이 사람 대양력 언제 발생하죠? 그럼 얘는 3월 2일. 얘는? 그럼 날짜가 빠른 거다 늦은 거다? 늦은 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어른 버틴다 쫓겨난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사간 집주인, 나쁜 집주인 만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실제 제 후배가 6천만 원 이렇게 당했는데 여기서 남의 집 들어갈 때 여러분 이사 가죠. 이사 갈 때까지 계속 등기부 확인한다 안 한다. 미리 임대차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금하고 보통 이건 중도금 없고 잔금으로 하는데 잔금 줄 때 잔금을 미리 입금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이사 갈 때 다시 등기부 뜯어서 등기 깨끗하거나 확인하고 그리고 잔금을 집어넣어줘야지. 계약할 때만 등기부 한번 뜯어보지 않고 이사 갔다가 나중에 보니까 그 사이에 저당권이 돼 있더라. 그럼 열받아서 집주인한테 연락하죠. 그럼 집주인 뭐라고 그러죠? 아니 사고 안 터질 거야 걱정 마 이렇게 합니다. 불안해 죽겠는데 또 뭐라고 더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사고 터져버리면 쫓겨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당한 사람들, 제 후배 같은 경우는 지금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6천만 원 날려가지고 얘는 그래도 앞으로 걔는 이사를 오전에 한다 오후에 한다. 이사를 오후에 해요. 오후 6시 넘어서 6시 넘으면 등기소가 문 닫으니까 더 이상 등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사 6시 넘어서 하면서 그때 돈을 통장으로 쏴준다니까요. 한 번 6천만 원이나 당한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임차인들이 고민할 부분은 이걸 고민해요. 내가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인도를 했냐 안 했냐 이걸 고민하지 다른 건 고민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항상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중개 실무하면서 일할 때 임차인들이 그 있죠. 임차인들 그 중개 업무하면 중간중간에 전화해서 이거 확인 한번 시켜주면 이 임차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임차인들은 많이 바뀌니까 또 바뀔 때 누구한테 연락한다. 그 확인해준 중개사는 또 연락을 해줘. 중간에 남들 한 번 해줄 때 두세 번 확인해주면 영업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대양력 제일 먼저 된다. 그렇게 하시고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 대양력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인도를 갖추면 집주인 바뀌어도 버틸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러면 매매로 바뀌든 경매로 바뀌든 공매로 바뀌든 어쨌든 버틸 수 있죠. 그다음에 다 살고 병한테 돈 받고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갑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병이 소유권 취득했다는 말은 병이 경락대금을 내놨다 이거든요. 경매에서 낙찰을 받은 대금 이걸 내놨습니다. 그때 이 을이 이 상태에서 나 경락대금에서 내가 주민등록 인도 제일 먼저 했으니까 나 우선 변제 받고 나갈래 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우선 변제가 안 돼요. 처음에 1980년에 법을 만들 때 우리 법에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주민등록 인도밖에. 이건 뭡니까? 이건 대양력이다. 대양력. 대양력은 집주인 밖에도 버티는 힘이에요. 이거지 우선 변제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이렇게 경매로 주인이 망해서 경매로 넘어가는 이런 재수없는 집에 살기 싫으니까 우리도 경매에서 우선 변제받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일리가 있죠. 그래서 1988년 올림픽 즈음에 법을 개정해요. 89년부터 시작된 게 그러면 당신들이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주겠다. 이렇게 법이 89년에 개정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 을이 주민등록인도 확정일자를 받으면 을이 갖는 권리는 하나다, 두 개다. 두 개입니다. 별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권리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러면 을이 제일 먼저 했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을이 배당 참가했습니다. 배당 참가했다는 말은 먼저 돈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보통은 다 돈 받을 텐데 보증금이 1억인데 어쩌자 또 하다 보니까 보증금을 7천만 원만 배당 받았어요. 그럼 얼마 못 받았죠? 3천. 그럼 3천 못 받고 이사 간다. 그것까지 버틸 수 있다. 버틸 수 있다. 뭐만 행사했으니까 우선 변제권. 뭐 남아있죠? 대항력. 또 남은 기간 다 살고 경락받은 사람한테 3천만 원 받고 나갈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이 point. 근데 이걸 몰라가지고 이제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 주택 경매에 참가해서 이 집 싸네 하고 병이 덜컥 경락 받았다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보증금 다 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배당 참가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보증금 다 줘야 돼요.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도 않고 집 싸다고 경매 받았다가 한 경매 서너 건 잘하다가 이렇게 한 건 걸려버리면 다 또 손에 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권리가 두 권리가 다 따로따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갖추면.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즘은 여러분 확정일자를 해야만 우선 변제권을 주는 이유가 뭐죠? 확정일자를, 자, 임차인 을을 보호하려면 확정일자가 없어도 우선 변제권 줄 수 있겠죠. 해놨으니까. 근데 이걸 갖춰야 되는 이유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여기 저당권자나 일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왜? 이거 없어도 우선 변제 준다고 해버리면 가법과 집주인 둘이 짤 수 있어요. 보증금이 1억인데 급하게 계약서를 다시 써요. 3억이라고. 그래서 얘가 3억 배당 받고 여기다 좀 몇 푼 주기로 하고 이렇게 짜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 확정일자 도장 받는 게 그냥 도장 받는 게 아니에요. 동사무소 도장 찍어주죠. 찍을 때는 확정일자 원부라는 게 따로 있어요. 동사무소에. 그래서 보증금이 얼마고 계약 기간이 얼마고 이런 걸 다 그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경매할 때 그걸 확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3억 달라고 하더라도 너 1억이잖아. 이만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임차인이 액수를 사회에 높이는 걸 막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그냥 도장만 찍는 게 아니에요. 원부도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 확정일자는 요즘은 보통 주민등록 인도가 여러분 이사 갔다 이 말입니다. 전입신고하고 이사 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확정일자는 요즘은 주민등록 인도보다 나중에 하는 게 일반적이다, 먼저 하는 게 거의 요즘 대부분 다 먼저예요. 왜? 2월 1일 날 임대차 계약서를 썼어요. 바로 간다. 동사무소 들렸다 간다. 계약서 쓰고 바로 동사무소 들리는 거예요. 도장 찍어주세요 하면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한때 공무원 중에 일부가 아직은 도장 못 찍어줍니다. 전입신고 한 다음에 찍어서 이렇게 한 사람 거절한 사람도 있었어요. 거절. 그럼 조금 말하면 됩니다. 당신은 거절할 권리가 없다. 찍어라. 그러면 찍어줘야 돼요. 근데 찍었는데 지금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우선 변제권은 여러분 대항력이 발생한 것을 전제로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대항력이 없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을이 2월 1일 날 확정일자하고 3월 2일 날 전입신고하고 이사 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물어보면 언제 발생한다? 3월 똑같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걸 전제로 발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먼저 해봐야 아직은 유지예요. 아직은 유지인데 이게 하게 되면 그때 대항력이 같이 발생합니다. 우선 변제권이. 그래서 다시요. 시험 문제 여러분 책이 지금 여기 잘 안 돼 있는데 자 보십니다. 이걸 그림 그려야 돼요. 자 확정일자를 대항력권 주민등록 인도보다 먼저거나 같은 날 동시에 했다. 그러면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합니까? 물어보면 언제 대항력이 발생할 때 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고 저는 귀찮아서 그냥 나중에 합니다. 그럼 4월 1일 날 오후 2시에 동사무소 가서 시간 있어가지고 도장 찍었다. 이때 을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한다?
또 다음날 오전 0시 하시면 안 되고 이미 해놨잖아요. 해놨으니까 이때는 즉시 4월 1일 날 오후 2시에 즉시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남의 집 임대차 들어갈 때 주민등록 인도가 중요하다, 확정일자가 중요하다? 확정일자는 거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일반인들은 친구가 어디 집에 들어갔는데 임차인 들어갔는데 나 그냥 귀찮아서 확정일자 안 받았어 하면 무슨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걱정을 해. 야, 그거 꼭 받아야 돼. 그거 꼭 받아야 돼. 물어보죠. 왜 물어보면 이유는 안다 모른다. 이유는 몰라. 왜 받아야 되는지는. 왜 받는다? 경매에서 뭐 하려고? 우선변제 받으려고. 그러면 내가 사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있다 없다? 없어요. 설사 경매로 넘어갔다. 근데 내가 확정일자 안 받았다. 근데 나는 고민할 일이 별로 있다 없다? 없어요. 우선변제를 못 받는 것뿐이지 뭐가 남아있으니까. 뒤양력, 그러면 주인이 경매로 바뀌든 뭐로 바뀌든 끝까지 다 살고 새로운 집주인한테 보증 받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거 별로 걱정 안 해요. 그래서 법을 아는 사람들은 마지막 이사할 때 잔금 주기 전에 마지막 등기부 뜯어봐 가지고 나보다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냐 없냐 이것만 걱정하는 거지 이거는 신경도 별로 안 써요. 근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만 신경 쓴다? 확정일자. 국가에서 뭐 도장 찍어주니까 그게 중요한지 알고. 여러분뿐만 아니고 제가 예전에 집을 하나 임대차 했을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전해가지고 저는 법을 공부해서 법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평생 법전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가 저한테 전해서 꼭 가서 확정일자 받아라. 그 안 받아도 돼. 괜히 한마디를 실수했습니다. 그 안 받아도 돼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그때부터 걱정돼가지고 다음날 또 받았냐 안 받았냐는데 제가 이걸 설명해봐요. 노인네가 알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가서 받고 받았어요. 더 이상 걱정하지 말라고 일이 된 겁니다. 일반인들은 모르면서 그냥 계속 확정일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다? 경매에서 도움받기 위해서 필요하다. 확정일자가 중요하다. 주민등록 인도. 이걸 제일 먼저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겁니다. 그렇게 아십니까? 그래서 거기 공사 대항력 있죠? 양가를 1번 주택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즉 대양요건. 자, 대양요건 동그라미. 주임법 보면 대양요건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텐데 그 대양요건 개념 거기 이미 설명이 났죠. 뭐하고 뭘 대양요건이라고 부른다? 주민등록과 인도. 그래서 대양력 밑줄 하시고 주민등록 인도 쓰시고 대양요건에다가 앞으로 여러분 주임법 책을 읽을 때 무조건 대양요건 나오면 여러분들은 대양요건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뭘로 바꿔서 주민등록 인도. 이게 대양요건입니다. 주민등록 인도. 이걸 갖춘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걸 세 글자로 바꾸면 뭐다? 대향력.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세 글자 바꾸면 대향력.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 양가로 2번 대향력의 내용. 임차주택의 양수인. 여러분 양수인 누구? 병. 그래서 써놨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갑의 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본다가 간주한다죠. 갑의 모든 권리무가 누구한테? 병한테. 따라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도 양수인 병에게 이전되며 양도인은 그 채무를 면한다. 자, 어른 갑한테 보증금 달라고 한다. 병한테만 달라고 한다. 뒤로 넘기시면 용어정리의 세 번째 줄 뒤쪽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러한 대항력은 후순위 권리자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지 선순위 권리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겁니다. 예컨대 주택의 임차인이 대항요건 즉 주민등록 인도를 갖췄다더라도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어버리면 선순위 권리자 있죠. 그리고 경매로 넘어가면 버틴다 쫓겨난다. 쫓겨날 수밖에 없다 입니다. 제일 먼저 주민등록 인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아시고 5번의 양가로 1번 대양요건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 자, 환가 동그라미. 환가대금. 자, 환가가 돈으로 바꿨다 이 말인데 여러분 이 환가란 말은 경매나 공매. 근데 공매는 의금이 없으니까
경매에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가라만 나오면 항상 이 물건이 뭐가 됐다 지금? 경매. 그래서 환가 동그라미 경매. 환가 나오면 경매가 됐구나. 매매할 때는 환가란 말 안 씁니다. 경매. 그래서 경매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양가로 2번. 그럼 이렇게 하면 권리 몇 가지? 둘 다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대양력과 임대차 계약성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가 실행될 때 선택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받거나 그게 싫으면 또는 남은 기간 동안 임차권을 주택의 매수인에게 즉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도 있다. 경락인한테 주장한다가 대양력이에요. 대양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우선 변제를 행사하거나 둘 다 할 수 있다 하시고. 그러면 여러분 계속했지만 그러면 을보다 빠른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으면 얘는 대양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다. 근데 없으면 을이 제일 먼저 있으면 대양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저당권자랑 날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이 확정일자 날짜를 따지는 거예요. 근데 원칙 일반적인 임차인이라면 일반적인 임차인은 을이 저당권자고 병이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에서 주민 등록 인도 있다. 그러면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들어왔죠. 그럼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병은 버틴다 쫓겨난다. 쫓겨날 수밖에 없죠. 돈 다 못 받아도. 근데 이 병이 슬픈 눈으로 나 좀 보호 좀 해주세요. 나 너무 돈 없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봤더니 좀 불쌍해. 그래서 다는 안 되고 그러면 서울 기준으로 보증금 1억이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으로 직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어려운 서민이죠. 이런 사람들은 날짜 따지지 말고 서울역 가는 건 좀 막아주자 이겁니다. 서울역 가면 너무 추니까. 그래서 근데 1억을 다 주는 건 아니고 보증금 1억인다면 1억 다 주는 건 아니고 이 경매에서 그래 병 너는 날짜도 따지지 말고 3,400까지는 먼저 줄게. 그래서 3,400을 이 사람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이 서울에서 얼마? 1억. 다액입니까? 소액입니까? 소액. 그래서 소액 임차인 아니면 소액 보증금 임차인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날짜를 안 따지고 일정 금액은 먼저 최우선 변제 받게 해주겠다 입니다. 그럼 여러분 날짜를 안 따지고 받아가죠. 그러면 확정일자는 남하고 날짜 비교할 때 필요한 게 확정일자죠. 이 사람이 이제 중요한 시험이 이겁니다. 이 사람은 날짜를 안 따지고 돈 받아가니까 확정일자가 굳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갖추면 되고 확정일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3,400은 먼저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거기 6번. 6번에 양가 1번 소액 임차인 나왔죠. 이 말 넣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액 임차인 내지 소액 보증금 임차인.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다음에 정하는 보증금 중 다음에 정하는 금액을 다른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대양요건 동그라미 대양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여러분 거기 대양요건 동그라미 쳤죠? 거기다가 이거 쓰십니다. 확정일자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시험 문제니까 확정일자는 필요 없다. 그래서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도 필요 없어요. 소액 보증 임차인은 날짜 필요 없다. 그래서 거기 보충에 서울특별시 1억 원 이하 보증금 중에서 얼마? 3,400. 그럼 그거 암기한다 안 한다? 암기 안 합니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내년에 지방선거 끝나면 또 올라갈 거예요. 액수가 또 올라갈 거니까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시험지 풀 때 여러분 실무 나가서 법조문을 여러분 찾으면 되는 거고 시험 문제는 원주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오로지 서울만 나와요. 혹시 나중에 이거 암기할 때도 항상 뭐든만 서울. 나머지 액수는 암기 필요 없습니다. 다 서울만 나오니까 기준으로.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 그러면 주임법이 끝났고 오른쪽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법이 나왔는데 자 여러분 1980년에 주택 임대차 보법 만들었죠. 그러면 주택들은 이제 주택 임차인들은 얼추 다 보호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근데 상가는 이 상가를 보호하는 이 규정이 없었어요. 법이. 그러면 뭐가 적용된다? 민법. 그럼 민법 적용되면 상가 임대인들이 상가 임대차를 등기해주면 좋은데 등기해줬다 안 해줬다? 계속 쫓겨났다. 계속 우리도 보호해달라. 법을 만들어달라는데 국회의원들이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준다?
안 만들어줍니다. 왜? 국회의원 처갓집들은 다 어느 쪽이다? 임대인 쪽. 그래서 안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라. 안 만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 큰 사고 터졌죠. IMF. 그래서 IMF가 터지면서 건물주 한 사람이 망했는데, 물론 그 사람도 불쌍하지만 건물주 한 사람이 망해버리니까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니까 등기 안 된 상가 임차인들 한 30명이 같이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래서 이제 사회 분위기가 안 되겠다. 저 사람들을 보이겠다 해서 만든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법. 그래서 1998년부터 준비해서 2002년 이제 초겨울부터 시행된 법이 상가건물 임대차법입니다. 그러면 이 상가건물 임대차법을 만들 때는 이미 주임법이 있었다 없었다? 그럼 주임법은 주택임차인 보호, 상임법은 상가임차인 보호죠. 취지도 똑같죠. 그러니까 비슷한 규정들은 다 보고 베낀다 안 베낀다? 베낍니다. 그럼 이게 시험에 푸는 요령입니다. 그러면 상임법은 공부하는 요령이 뭐냐면 주임법하고 차이점만 공부하는 거예요. 차이점. 그다음에 모르는 내용 나왔다. 그러면 그냥 주임법에서 공부한 거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임법에서 엄청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채권적 전세, 미등기 상가 전세 경우도 상임법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물어봤습니다. 한다 안 한다? 아까 미등기 주택 전세도 주임법 적용했죠. 그러면 상가도 똑같이 적용한다. 아까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그러면 주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럼 상가도 마찬가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깔세, 상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미등기 전세에 준용된다. 이 말은 미등기 전세도 상임법 적용한다 이 말이죠. 미등기 전세 아니면 뭐 채권적 전세 똑같은 말 적용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깔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칠판 보시면 쓰지 않고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자, 갑의 집인데 엄청 좋습니다. 삐까뻔쩍하고 갑의 집에 을이 주택 상가 말고 주택 임차인으로 들어갔는데 집이 너무 좋다 보니까 보증금이 50억이에요. 그래서 을이 들어갔어요. 그 집에. 그러면 보증금 50억에 남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서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사람 주임법으로 보호한다 안 한다? 보호합니다. 제가 액수 제한 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주택 임대차에서는 액수 제한이 없어요. 보증금. 그래서 100억의 주택을 임대차더라도 그 사람도 임차인으로서 보호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린 건 상임법은 액수가 제한돼 있어요. 보증금 액수가. 상가 임대차는 일정 금액 이하만 보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6억 보십니다. 을이 서울입니다. 어차피 시험에 서울만 나오니까 서울에서 6억 이하만 보호합니다. 그럼 보시면 되게. 근데 을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을이 그럼 상가를 임대차했는데 이 사람이 계약서를 봤더니 보증금 4억이에요. 보증금 4억에 월세가 25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한테는 상임법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 이겁니다. 방금 제가 얼마이라고 그랬죠? 6억. 근데 보증금은 4억이죠. 근데 지금 월세가 250 있죠. 월세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칙 상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는데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면 이 월세를 보증금 바꿔야 돼요. 간단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 그러면 250 곱하기 100 하면 얼마죠? 2억 5천. 플러스 얼마? 4억. 그러면 6억 5천. 6억 넘었죠? 그럼 원칙 상임법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가로 2번 적용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의 기억. 서울특별시 얼마죠? 현재 4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주일 전에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 관보의 고시가 안 됐으니까 아직은 안 바뀌었는데 일주일 전에 6억으로 지금 올려놨어요. 올려놓고 이제 내일 모레 관보의 고시 되면 이제 그때부터 바뀌니까 여러분 6억으로 시험지 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6억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아래 2, 3, 4는 다 니은부터 다 지우면 되죠. 서울 얼마? 6억. 그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요. 월세가 있으면 항상 월세 곱하기 뭐 한다? 100. 그래서 플러스 해가지고 환산해서 보증금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